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나는 여전히 진흙투성이인 평소에 러닝화를 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동네 대부분 건물을 마주보고 있는 정문, 대부분은 아직 공사 중이었다. 우리 건물의 가장 가까운 뒷문, 또는 군도 초등학교 뒤편 도로의 산책로를 통해 나가는 옆문이었다. 어젯밤처럼 나는 그 도로에 도착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옆문에서 약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동진강을 따라가는 도로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방파제 옆에 교차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양공원 입구가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다리와 전망대가 나옵니다. 달리기에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방파제와 전망대 사이에는 자전거 도로도 있었는데 보통 이른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주자나 보행자들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로 이사한 이후로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수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끝까지 최대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낄 기회가 많지 않거나 심지어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날 기회가 많지 않을 때 내 심장이 화난 사자처럼 뛰고 뛸 때가 좋았습니다. 나는 항상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달리지 않았다. 때로는 새벽에 나갔고, 때로는 늦은 오전에 나갔고, 다른 때는 늦은 오후에 나갔다. 하지만 밤에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다. 넘어져도 부끄럽지 않았다. 오늘이 처음으로 이 시간에 바로 일몰 직후에 나갔다. 경찰차가 지나갔는데 살인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도시에서 온 택시도 눈에 띄었다. 사람들이 짝을 이루거나 무리지어 걷고 있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였고 그 다음은 여자 셋과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얀지지에서 사온 설탕 팬케이크 봉지를 들고 있었다. 제1동진교 근처에서 내 뒤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경찰차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 경찰들이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멈추려 하는 것 같았다. 어디에 살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니? 왜 밤에 달리고 있니? 누군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니? 차 안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목에 두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과장된 몸짓을 했다. 나는 평소처럼 달리는 프로 선수처럼 보이도록 달렸다. 횡단보도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는 사이렌을 켜고 좌회전하여 해양공원 쪽으로 사라졌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나는 길 건너편에 있는 얀지즈를 들여다보며 그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유진아, 내가 건너자마자 용희 선생님이 오두막에서 소리쳤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인 척하려고 노력했다. 잠깐 여기 와, 용희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말할 게 있어? 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여전히 어딘가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달리러 나가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를 내려다보았다. 가장자리에는 설탕 팬케이크가 쌓여 있었다. 너 며칠 동안 늦게까지 놀았지? 용기 씨는 집게로 팬케이크를 집어서 건네주었다. 나는 뜨거운 진미를 받아들였다. 아니요. 아니요. 오후에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제도 새벽에 나왔나요? 아니요.
어제는 아니었어요. 달리러 가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또 전망대에 가는 거야? 그는 바지에 손을 비비고 종이봉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의 옷을 응시하며 그의 모직 겨울 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는 투명한 지퍼백 안에 갈아입을 옷이 걸려 있었다. 회색 코트와 사냥 모자였다. 깨끗한 셔츠, 넥타이, 정장이 코트 안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옷걸이 아래에는 큰 여행 가방이 있었다. 나는 그가 모자, 코트, 정장을 입고 닦은 구두를 신고 가게를 닫은 후 오후 11시 30분 안산행 시외버스에 가방을 끌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그를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년 직장인처럼 보이게 했지, 작은 가게에서 설탕 팬케이크를 파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두막. 나는 그가 아침 9시에 같은 옷을 입고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두막을 열고 직장복으로 갈아입고 마을의 수다쟁이이자 팬케이크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일에 착수했다. 나는 오늘 가지 않을 거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 대답을 기다릴 수 없었다.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 부두에서 시체를 발견했어. 그게 전망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물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이 온통 여기다. 저기 있는 차 2대 보이지? 10분 간격으로 순찰하고 있는데 아직 단서 하나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주민들만 불편을 겪는 거야?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사복 경찰도 왔다 갔다 해. 똑같은 걸 물어. 어제 몇 시에 가게를 닫았어? 의심스러운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 밤에 이 도로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알아?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팬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밤늦게 항상 들르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캐묻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뜨거운 설탕이 바로 미끄러져 내려 목을 태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유미 씨는 재빨리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야, 좀 쉬어. 나는 컵에 물을 다 따르고 난 뒤 다시 눈을 떴다. 아, 그냥 3,000원만 주세요. 유미 씨는 남은 팬케이크 9개를 봉지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엄청 할인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가 무슨 말을 더 할지 듣고 싶다면 나는 항의 없이 가방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나는 5,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그럼 밤늦게 달려나와서 도망치는 거 알지? 유미 씨는 지폐를 납작하게 펴서 돈벨트에 넣었다. 그걸 알아내면 정말 엉덩이를 때릴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보는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다 알겠어? 그렇지? 내가 아는 건 내가 문토치에 산다는 것뿐이야.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문토치는 방파제 근처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평범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나머지 팬케이크를 입에 집어넣었다. 여름에 내가 소개했던 그 여자 기억나? 비가 오는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 머리가 길었고 등까지 내려왔어. 그 여자 거기 앉아 있었어. 융희 씨는 모서리에 있는 흰색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다. 기억나? 저는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녀는 혼자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아마 9시 직후였을 수도 있고 바로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녀가 들어와서 마치 그녀의 의자인 것처럼 그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오늘 외출했냐고 묻죠.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녀는 매우 실망한 듯해요. 그래서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이퓨런에 살고 있으니 당신은 달의 횃불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갑자기 길을 따라 굴러가는 진홍색 우산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젯밤 교차로에서 본 여자. 그녀의 우산이 진홍색이었을까? 유미 씨는 계속했다. 그래서 그녀는 1시간 가까이 여기 앉아있지만 팬케이크 한 개도 먹지 않아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 말은 그렇게 오래 있으면 봉지를 사야 하지 않나요? 그냥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요?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 버려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마침내 한 남자가 들어와서 둘이 같이 나갑니다. 그럼 그녀가 죽은 사람이군요. 팬케이크를 삼키며 나는 물었다. 나는 그렇기를 바랐다. 그녀가 피해자라면 나는 분명히 그 사건과 무관했다. 어젯밤 다른 남자가 그녀와 함께 떠났다. 내 잔돈을 내밀던 유미 씨는 손등에 있는 지폐를 두드렸다. 뭐, 듣고 있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니요, 내 목소리가 목구멍으로 기어들었다. 사복경찰이 와서 죽은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가게에 들어왔는지 물었어요. 사진을 보고 솔직히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그는 멈춰서서 잔돈을 다시 돈벨트에 넣었다. 그가 심장마비를 거의 겪었던 이유를 듣고 싶다면 어젯밤에 그 여자가 사지 않은 팬케이크를 보충하기 위해 거스름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그가 계속하도록 눈을 깜빡이며 동의했다. 그녀를 기억했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왔었어요. 그녀는 단골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녀를 즉시 기억했어요. 그녀는 귀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한쪽에만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한 번 그것에 대해 물었어요. 나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경찰에 말했고 그들은 귀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어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귀걸이의 날카로운 끝이 내 손가락 끝을 스쳤고 나는 움찔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유미 씨가 말을 이었다. 그저 진주 한 개가 달린 단순한 귀걸이일 뿐이었어요. 세상이 돌았다. 용기 씨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가 돌아왔다. 맙서사, 그 더러운 파리들이 돌아왔구나. 그는 내 뒤를 돌아다보았다. 나도 뒤돌아보았다. 검은 차 한 대가 오두막 앞에 멈췄다. 두 남자가 내려서 안으로 들어왔다. 첫 번째 남자는 짧은 머리와 멀리 떨어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많고 중년이었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마감합니다. 라고 얀지 씨가 말했다. 염소 눈을 가진 사람은 시계를 보았다. 아직 이르다. 반죽이 다 떨어졌어요. 융희 씨가 말하며 집게를 플라스틱 그릇에 덜그럭거리며 던졌다. 당신은 단골 손님이신가요? 어두운 코트를 입은 사람이 물었다. 그들이 형사인 것은 분명했다. 그는 이 근처에 사는 학생입니다. 융희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 대답했다. 이것은 내가 떠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나중에 봐요. 나는 얀지 씨에게 말했고 형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걸어 나갔다. 건널목까지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나는 몇 번이나 거의 넘어질 뻔했고 무릎이 너무 심하게 떨렸다. 그것은 진주단 하나가 달린 단순한 귀걸이였습니다. 나는 오두막을 다시 바라보았다. 영기 씨는 손짓을 하고 있었고 두 남자에게 불같은 연설을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귀걸이를 꺼냈다.
진주 한 개가 달려 있었다. 나는 재빨리 주먹을 쥐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머릿속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마. 그저 우연일 뿐이야. 어떤 여자라도 진주 귀걸이는 한 쌍쯤은 가지고 있을 거야. 버스 정류장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 돌아서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았다. 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와이퍼는 켜져 있었다. 여자와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고 여자는 빨간 우산을 펴고 건널목으로 걸어갔다. 남자가 뒤따랐고 그의 손은 코트 주머니에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취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길을 건너 그들을 지나갔다. 내 뒤에서 그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 속에 있는 여자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는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소주 4-5병은 마셨을 것이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남자의 울부짖는 노래가 내 주변을 맴돌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길 한가운데서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여자도 남자도 없었다. 버스도 없었다. 오직 노래만이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다시 오두막을 바라보았다. 형사들은 나란히 서서 용기 씨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를 듣지 못했을까? 나는 달려갔다. 모든 것이 돌고 있었다. 수십 개의 진홍색 우산이 박쥐 무리처럼 펄럭였다. 노래는 집까지 나를 따라왔다. 나는 천천히 미쳐가고 있는 모양이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